하셨는가 인사 다시 시키라고 그러더니 네, 오늘 대구 교육대학교 장윤수 교수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진주 경남 유교대학에 출강을 하기 때문에 뵀던 어른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 또 분위기도 익숙해 갖고 오는 길도 좋았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그 단풍도 들고 가을 풍광이 완연할 것 같은데 아직은 보니까 좀 산천이 좀 푸른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이 좁은 나라에 그 제가 주로 살아왔고 활동하고 있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 우도 지역, 이 경남 지역하고 같은 경상도인데도 산천의 풍모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래 오다 보면 호남 쪽을 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 같으면 질려버리겠지만 그래도 다른 모습들이 오히려 한 번씩 오면 흥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 횡거장제의 삶과 철학사상회가 장횡거라는 분인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한 성함 정도는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른에. 근데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신 분은 잘 없지 싶은데 여기에 보시면 1020년이라는 그 해에 태어나셨고 1077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이 2020년이어서 탄생 10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당연히 이 어른 생애사에서는 중요한 해인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학문의 풍속도도 바꾸어 버렸어요. 제가 장횡거 연구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1호 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횡거 국제학술대회를 하면 항상 참여하고 또 국제이사로도 같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해에는 중국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장횡거 특별학술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 아쉬운 마음에 PPT 이 강의 자료를 좀 만들고 몇 군데에 이 장횡거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시간을 제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주향교에 강의를 부탁을 받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한 번쯤 이 어른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좀 드려보려 합니다. 이거는 중국 화가가 그린 그 횡거 선생의 그 초상인데 근데 이제 원 초상에는 보면요 이 선밖에 없어요. 그냥 선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분의 정몽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그 정몽을 출판한 그 책세상 출판사에서 컴퓨터 그래픽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컴퓨터로 막 좀 다채롭게 이거를 변용을 하는데 완전히 뭐하고 실감나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어쨌든 횡거 선생의 초상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선 유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제가 지난번 진주에 와서도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 유학을 한 가지로 여기시는데 시대별로 보면 대략 이 세 시기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흔히 전문학자들은 1기 유학, 2기 유학, 3기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기 유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자, 맹자의 그 중심이 된 유학이라 해서 공맹유학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기는 진나라보다 앞선 시대라 해서 선진유학이라 하고요. 그리고 원시 유학이라고도 하고 고대 유학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논어 사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공자 맹자 이런 시대는 다 이 원래 일기 유학의 시대이죠. 근데 이기 유학이라는 것은 송나라와 명나라 때에 특히 이제 북송 시대에 와서 이 유학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유학이라는 게 불교하고 도교 흐름에 좀 휩쓸려 버려 갖고 불교 도교에서는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있는데 유학에서는 생활 얘기밖에 없어서 철학적으로는 유학이 이 뭐라 할까요? 불교나 도가서상에 비해서 뒤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 오면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유학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유학도 뭔가 새롭게 형이상학화할 필요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그때 뭐냐 하면 신유학이라는 유학이죠. 근데 이 신유학 시대가 이기 유학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게 이 이기 유학의 시기에 속합니다. 이해되시죠? 대략. 1기 유학하고 2기 유학은 시대가 완전히 다르고 학풍도 차이가 있습니다. 3기 유학은 흔히 현대 1919년 오사 신문화운동이나 신해혁명 이후에 현대 신유학이라 해서 서양 철학과 서양 사상의 영향을 받은 유학 시대인데 이거를 3기 유학 시대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뭐 남명조식, 퇴계, 이황하는 그 성리학의 시대는 다 이 2기 유학을 연구하는 시대들입니다. 왜 2기 유학이 중요하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횡거장제도 2기 유학에 속하는 분입니다. 자, 고쯤 해두고 이거는 그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2기 유학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기 유학의 주자학과 양명학으로 나뉩니다. 이거는 주자라는 분이 집대성했고 왕양명이라는 분이 집대성했는데 주자학은 성이 곧 리라 해서 이거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학 또는 성리학이라 하죠. 이건 송나라 때 생겼다 해서 송학이라 하고 이건 주로 명나라 때 발전했다 해서 명학이라 해요. 우리는 줄곧 주자학이 연구되어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송이 멸망하고 명이 등장하면서 학풍이 바뀌는 거예요. 어에 보면. 재밌게도 임진난 때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왔다 하는 그 명나라 장수들이 이 수장은 원래 누구냐 하면 이 최고 수장은 문간이 옵니다. 문신입니다. 그때 문신이 왔는데 이 사람이 이 남해에 배를 띄워놓고 그 전쟁 중에 한국에 이름난 학자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선상에서 뭐가 있냐면 대학에 대한 토론회가 벌어집니다. 학문적 토론회. 근데 명나라의 학자들은 그때 대학을 풀 때 무슨 시각으로 푸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양명학의 시각으로 풉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은 명나라는 양명학 시대죠. 근데 우리는 주자학의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전부 주자학의 시각으로 대학을 풀이한 거죠. 그 논쟁이 벌어지고 그 논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지금까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무조건 추승만 한 게 아니고 이 조선과 명나라는 이 학문의 학풍이 상당히 달랐던 거죠. 이게 다 이기 유학입니다. 자, 그래 두고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 중에 여기에 보면 요거요. 주자라는 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완성한 게 아니고 주자라는 분이 그 앞시대의 사람들의 그 북송시대의 학자들의 이론을 자기가 종합해서 발전을 시켰어요. 그 주자라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 분들이 북송시대 5 선생님에서 북송오자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북송오자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죠. 제일 먼저 주염계인데 이름이 돈이고 호가 염계예요. 주돈이 또는 주염계. 그 다음에 소강절, 이름이 옹이죠. 소옹, 소강절. 자, 세 번째. 장횡거, 앞서 횡거장제라 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하고 보게 될 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이름이 제이고 호가 횡거입니다. 장횡거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명도, 정의천 이분들은 연년생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 고전에는 뭐라 쓰냐면 두이자를 쓰고 정시할 때 정을 써가 이정 선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명도, 정의천 이분들이 정명도는 이름이 호이고 정의천은 이인데 이 정의천 선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데 그 중요하게 얘기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정의천 선생의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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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가 주희입니다. 주자입니다. 이 주자의 계보가 이 정의천으로부터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직접 배운 선생도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하는 시절인데 그게 뭐 선생 그게 뭐 의미가 있겠나만 옛날에는 학통에 어떤 엄격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선생들의 그 학문적 계보를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 주자는 정의천의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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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입니다. 즉 정의천은 주자는 정의천의 몇 전 제자라 하냐면 4전 제자라 하죠. 바로 배운 제자가 초전이고 그 다음 제전이고 3전이고 4전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의천 할 때 정자 따고 주자할 때 주자 따서 이 학문을 주자학이라고도 하지만 정주학이라고도 합니다. 용어를. 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어떤 책에 보면 정주철학 원론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인데 이 정주철학이 뭐고 정자와 주자의 학문이다 해서 정주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비슷한 말인 거죠. 정자와 주자가 집대성했다고 정주학, 주자학, 이학 또는 성리학, 송나라 때 학문이라고 송학. 이게 대부분 비슷비슷한 용어인 거죠. 자, 그래 두고 여기 보세요. 성리학이라는 이 개념은 송대 유학이 다룬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붙여진 이름이고 정주학과 주자학이라는 용어는 송대 유학을 집대성한 정자와 정명도, 정의천 형제와 주자를 중심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도학이라는 것은 도의 정통 계보를 잇는 진정한 학문이라고 자부하는 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송학이란 송나라 시대에 성행한 유학이란 의미로 사용된 명칭이죠. 이 용어들이 다 의미는 다르지만 비슷한 범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동년 개념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한산도 대첩의 승리자, 난중일기의 저자 하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한 사람은 일기의 저자고 한 사람은 전쟁의 승리자인데 지칭되는 대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죠. 같은 거예요. 이게 동년 개념이라 하는데 여기도 의미는 다 다르지만 범위는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일단 뭐를 아셔야 되느냐. 유학에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시기의 유학은 제2기 유학이죠. 2기 유학 중에서도 주자학에 영향을 준 북송시대 5분 선생님의 그 학문 중에 한 분인 장횡거라 하는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염락관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써요. 사상을 여러분들 그 중국 서상사를 읽다가 보면 염락관민하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 염은 아까 염계, 주염계라는 분이 있죠. 그분을 상징합니다. 낙은 이정, 정명도, 정이천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낙양에 살았기 때문에 낙학이라 합니다. 그분의 학문들은. 관이라는 것은 오늘 배우는 주제인 장횡거라는 분이 관중지역, 지금으로 하면 섬서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학문을 관학이라 합니다. 민은 이게 민남 민중 할 때 이 민은 문문자의 안에 벌레 충자 있는 민자 있어요. 그거는 요즘 말로 하면 복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자의 고향을 이야기하죠. 그 염락관민하는 말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이 주염계, 이정, 장횡거, 그 다음에 주자까지 신유학을, 제2기유학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썼습니다. 염은 도주영도의 염계 출신인 주염계를 뜻하고 낙은 낙양 출신인 정시 형제를 의미하고 관은 섬서성 즉 관중 출신인 장횡거를 뜻하고 민은 복건성 즉 민중 출신인 주자를 뜻한다. 됐죠? 그래 놓고 이거를 보세요. 제가 지난 작년일 거예요. 코로나로 해외는 못 가고 집사람과 함께 이제 서울을 좀 갔어요. 딸이 서울에 이제 시집 안 간 딸이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좁은데 같이 부모하고 있기가 좀 그래가 낮에는 걔 휴일에 만나고 또 근무할 때는 우리는 우리대로 구경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 어딥니까? 저쪽에 그 양재동에 있는 교원 그 공제회관에서 하는 그 호텔이 있죠. 그 교사 출신 분들은 교육 공무원들은 아마 서울 가면 한두 번 주무시게 되는데 거기에 더 K 호텔인가 요즘 바뀌었는 거기에 이제 묵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이 뭐냐면 양재 그 서울 시민의 숲에가 꽤 큰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서울 시민의 공원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매헌 그 기념관 해갖고 매헌이 누구죠? 윤봉길 의사 그 기념관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아침을 먹고 나오다가 거기에 한번 들려가 쭉 전시물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매헌 윤봉길 선생이 직접 보던 책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이 책이 염락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이 윤봉길 의사의 시집이라고 이렇게 밑에 그 팻말에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요일이었는데 그 학예사 선생님을 찾았더니 일요일이어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메모를 하나 남겼어요. 제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게 매헌 윤봉길 선생의 시집이 아니고 윤봉길 선생이 다른 그 송나라 때 학자들의 그 시를 옮겨서 이렇게 적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한번 그 메일이 왔더라고요. 학예사 분이라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제가 그 얘기했던 부분에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주염계를 뜻하고 낙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 그 이 주자학을 이루는 정주학을 이루는 학자들의 이분들 말고 주자시도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 몇 분의 시를 괜찮다 하는 걸 윤봉길 선생이 이렇게 옮겨서 적은 거죠. 근데 이게 윤봉길 의사만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이 염락 시집이라 해갖고
이 때의 그 북송과 또 남송의 주자의 시를 따갖고 학자들이 적어서 애우고 다니고 공부하던 그런 또 풍속들이 있었어요. 중국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봉길 의사의 직접 시가 아니고 송대의 이 주자학자들의 어떤 그런 시를 옮겨서 기록한 거로 바꾸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고맙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 뒤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고쳐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예사다 보면 문화 전반을 철학에도 조금은 알아야겠지만 주로 민속이나 이런 문화 전반을 공부를 하는 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디 가시가 염락 또는 염락관민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게 북송과 남송, 송나라 때 제2기 유학의 주요한 학자들을 뜻한다라는 걸 좀 아셔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술년 6월 회일에 금음일에 필 마쳤다 해놓고 여기에 옆에 보면 그 오령이죠. 까마귀 오자. 오령서숙이라고 했는데 이 아마 그 윤봉길 의사가 본인이 그 공부하던 그 서숙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그 보면은 윤 의사의 어떤 그 다른 책들도 쭉 있는데 윤 의사의 그 공부하던 흔적들을 윤 의사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야말로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한 지사람은 알고 있는데 고을에서 그 서당 훈장도 하고 상당한 한학적 배경을 갖춘 분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윤 의사가 공부하던 그 책들이 뭔가 이분의 의식에 어떤 사상이 있는가를 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서울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양재 시민의 숲 안에 있는 양재 톨게이트로 빠져나와 갖고 얼마 안 되더라고요. 매흥 기념관에 한번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장횡거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에 이분의 호는 횡거이고 자는 자후이고 이름은 제라 했어요. 근데 중국에 그 서안에서 서쪽으로 한 1시간 반쯤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횡거진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그 횡거라는 것은 횡거 선생이 사시던 동네 이름입니다. 흔히 호를 자기가 살던 동네를 따서 짓잖아요. 이 호를. 근데 이 자후하고 제라는 이름은 그 주역 공께 군자이 후덕재물이라는 구절에서 따왔어요. 공께에 군자이 후덕재물이 있죠. 군자는 자신의 덕을 두터이 하고 만물을 씻는다. 만물을 포용하는 존재이다. 군자는 누구고? 우선 자신의 덕을 두터이 해가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군자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죠. 아마 횡거 선생의 아버지가 이 구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연구실에 오시게 되면 그 벽면에 큰 대필 이 후덕재물 글귀가 적혀 있어요. 장교수 대하 존념 해갖고 여기에 보면 갑신하 여름에 소위는 이제 중국 그 서안에서 활동하는 서예가입니다. 이 서예가분이 제하고 교유하게 되면서 제가 장횡거 기철학 전공자인 걸 알고 이 대필로 이 글씨를 써 주었어요. 그래서 후덕재물 할 때 이 덕덕자, 큰 덕자 여기 빼고 우선 요자를 보세요. 후자이죠. 자후할 때 후를 여기에서 가져왔고 이름 제자는 장제할 때 이자에서 따온 거죠. 이 자와
그 다음에 이름자를 다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1020년에 출생을 해서 1077년에 작고했는데 고향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해져요. 어떤 기록은 장안이라고, 어떤 데는 대량, 지금 개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적은 대량이고 출생지는 장안이고, 그리고 봉상 미현 횡거진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당시 사람들이 이분이 그 횡거에서 산 선생이다 해서 횡거 선생이라 불렀죠. 횡거라는 호는 자호가 아니고, 자호는 스스로 지은 호를 자호를 하죠. 딴 사람들이 붙여준 호가 횡거입니다. (38세) 진사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갔고, 48세 위주에서 군사판관을 지냈고, 50세가 되던 해에 의사중승 여공조의 추천으로 신종 황제의 중용을 받들 기회가 있었으나 사양했다. 신종 황제 하면 여러분들 역사에 뭐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주면 다 배우는데, 신종 때에 그 신법을, 변법을 강조한 왕안석 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왕안석이 신종과 협력해갖고 신법을 적용을 하죠. 근데 이 왕안석에 대응해가 장횡거는 구법당이라 했어요. 왕안석을 비판하고 반대되는 쪽이었어요. 그때 구법당의 대표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장횡거 선생하고 여러분들 들어보았는 그 문필가로 유명한 소동파, 이분들이 다 구법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대가 고려시대였죠. 당시 조정에서 집권하고 있던 여기 있죠. 왕안석의 공리주의적 입장에 반대해 그의 신정 참여 제의를 거절한 것이다. 감찰 의사를 지내던 아우 장전의 좌천으로 자신도 사직하고 횡거진으로 돌아왔다. 고래 두고 이후 7년간 온종일 한방에 정주한 채 도의 뜻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이래 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횡거 선생의 고향에 돌아와서 생활을 제자가 표현한 게 고개를 들어 우러러보면 사색하고 고개를 구부리면 독서하였다. 선생의 모습이 제자가 볼 때 우러르면 사색하고 구부리면 독서하고, 그 뒤부터 이게 내자 사자성어가 돼가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을 형용하는 표현이 됐어요. 요것도 한번 기억해 두면 좋죠. 앙사부독, 우러를 앙에 생각사자, 우러르면 사색하고, 부는 구부릴 부이죠. 고개를 구부리면 독서하고. 그래서 횡거서원 안에 가면 여러 편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앙사부독 편액을 걸어 두었더라고요. 몇 해 전에 그 대학원 제자들을 데리고 제가 그 어디를 갔느냐 하면 이 횡거서원하고 서안을 답사를 안내를 했어요. 그때에 이제 그 횡거서원 안에가가 이 앙사부독의 편액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랬더니 우리 대학원생들은 다 그저 일반인 교사들이어서 나이가 많아요. 자녀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래요.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좀 어디 글씨 같은 거 받아갖고 집에 가갖고 그 걸어놓고 아이들에게 이게 공부하라고 이래 얘기해야겠다. 이 말씀을 그래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자녀분들에게 시키지 말고 선생님 먼저 실천하세요. 이거를. 자기는 안 하면서 이제 자녀만 시키면 하겠어요. 부모들 그렇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 집이 5남매예요. 제가 장남인데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명절에 다 이래 와가 조카들까지 20몇 명이 모였어요. 8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하는데 2차 접종 맞은 데도 많고, 또 어머니가 지금 파킨슨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니까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 이제 있는 중에 그 수험생이 고3이 한 명이 있고 사수생이 한 명이 있어요. 그 2명이라.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도 애들이, 조카들이, 어린 애들이 있고 한데, 그 이제
제하고 또 몇 명은 그 형제들은 거실에서 식탁 위에 이제 담요를 깔고 고스톱을 친 거라.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이 조카하고 이놈이 고스톱이 궁금해가 못 사는 거예요. 왜? 뭐 보면 부모가 말이지, 큰아버지가 하하 그리고 호호 그리고 거기서 재밌게 이렇게 노니까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근데 너희들은 저가가 책이나 보고 있으라 그 책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앙사부독이라는 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 큰 의미 없을 거예요. 부모가 정말로 그런 삶의 모습을 실천할 때 자녀도 아마 그런 삶을 이어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런 결실로 57세에 정몽이라는 책을 완성해 제자에게 전해주었어요. 장횡거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 한 권을 치라 하면 정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실 분은 정몽이라고 이렇게 찾아가 읽어보시면 됩니다. 58세 때에 관학자 여대방의 추천으로 다시 조정해 나갔다. 성군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 태상예원을 제수받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벼슬 앞에 알지자가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담당자,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지태 뭐 이렇게 읽으면 이거를 별로 한문을 본 분이 아니라고 표시가 나는 거죠. 지가 있으면 지 태상예원을 제수받고, 태상예원의 최고 책임자가 지 태상예원인 거죠. 관운상제의 예의 실행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직을 사임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 임동의 객사에 이르러 삶을 마감하였다. 임동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서안 가신 분들 반드시 가는 곳이 진시황 병마용경을 갑니다. 서안은 못 미쳐. 그렇죠? 진시황 병마용경 있는 장소가 임동입니다. 그리고 서안에서 동쪽에, 서안에 곧 도달할 그 동쪽 지역이라 해가 임동이라 합니다. 그 지역이. 근데 이 임동의 객사라는 것은 진주에도 아마 객사가 남아있지 싶은데 어딘가? 객사라 해가 옛날에는 관원들이 어디 출장 가거나 이렇게 공무로 가면 거기에 묵는 숙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고향에 미처 못 돌아가고 여기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횡거 선생의 간략한 그 소개이고, 요게 횡거 선생의 묘소인데 여기 보면 3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입니다. 근데 누가 묻혔느냐? 횡거 선생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동생이 같이 묻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누구의 묘소겠어요? 예, 아버지의 묘소입니다. 요거는 누구의 묘소겠어요? 횡거겠어요? 동생이겠어요? 여기 횡거겠어요? 동생이겠어요? 왜 동생이라 보세요? 비작은 거로 보시면 안 되고 위치로 봐야 됩니다. 예, 여기 왼쪽입니다. 그래서 횡거 선생의 묘소고 여기 동생의 묘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중국 묘소에 보면 벌초 개념이 없어요. 나무 같은 것도 막 자라고 있죠. 이분들은 묘소에서 자라는 식물은 조상의 혼령이 깃들었다 해서 함부로 베어내지 않습니다. 이 벌초 개념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거 특이합니다. 그래서 중국 묘소에 가보면 묘소들이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정비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묘소 비석에 보면 송현, 장횡거 선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가실 분들은 한번 지도를 보시면 요게 횡거서원이 있어요. 요게 서안이고 이게 이제 서쪽으로 가다 있는 보계라는 거고 이게 위하라는 건데 위수의 이 윗지역에 뭐가 있냐면 강태공이
주문공을 만났다는 그 낚시했다는 그 조어대가 이 윗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갈량묘. 여러분들 삼국지의 제일 마지막 장의 제목이 뭐죠? 다 읽으셨을 건데 삼국지 연의의 제일 마지막 장의 제목이 뭐죠? 추풍낙엽 오장원입니다. 추풍낙엽 오장원.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제갈공명이 죽었다. 제갈공명이 그 위나라의 장수 사마중달하고 싸우다가 사마의하고 싸우다가 죽은 장소가 이 제갈량묘에 있는 이 오장원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주공묘, 법문사, 이 루간데라 해가 도교의 유명한 유적들인데 이 일대가 전부 중국 역사에 유명한 그 유적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혹여 조금 자유여행이 가능하시다면 패키지로 가면요, 서안 가면 가는 곳이 뻔해요. 정해졌어요. 그냥 뭐 그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변두리에 거기에 진시황 병마용경 한번 가고 무덤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고 그다음 서안 시내 오면 그 저 성벽 한번 올라가 보고 그다음 대안탑이라 해가 그 탑 있는 거 있죠. 그거 보고 뭐 한두 개 하고는 사진만 찍고 돌아가 버려요. 근데 서안이 중국의 동양의 로마라 합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 13개 왕조의 수도가 서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옛 이름이 뭐냐면 장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안의 일대의 유적을 보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요런 걸 좀 찾아갖고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책이 좋은 게 워낙 많아갖고 국내에서 여행기 괜찮은 거 한번 구입하시면 어디에서 뭘 타고 다 나와 있어요. 차 같은 거 중국은 아직 택시비가 싸니까 하루에 그 일별로 좀 대절을 해갖고 택시 같은 거 맞춰갖고 이렇게 여기 가자 여기 가자 그럼 말이 안 되어도 돈만 협상하면 되거든요. 다 가볼 만한 그런 유적의 흔적들이니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횡거라고 하는 분의 가장 사상의 큰 특징이 뭐냐면 기와 관련된 기의 사상을 확립을 했어요. 우리가 기하면 현재에도 많이 이야기를 되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려고 의지가 참 차 있다 보니 열기로 가득 찼다. 수강생들의 열기로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할 때 기가 들어가요. 뜨거운 기운. 요즘 가을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냉기가 든다, 한기가 든다, 전부기가 들어가죠. 저 사람은 전기가 빼어나. 전부. 한의에서 보면 오장육부를 타고 흐르는 혈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알게 모르게 기와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동양적인 이 사상이나 동양적인 그런 의식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라는 말입니다. 기. 이 서양 과학자들은 이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죠. 예를 들어 한의사들이 뭐를 해요? 혈자리를 찾아가 침을 놓습니다. 근데 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귀가 꽉 막혔을 때 침을 놔갖고 귀를 뚫게 한다, 뭐 이런 게 서양의 어떤 그런 과학으로는 설명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한의의 어떤 효험들은 또 있거든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이 동양 전통부터 옛날부터 있어 오던 그런 사상인데 이 기를 체계화하고 사상을 잘 정립을 한 최초의 분이 누구냐? 바로 장횡거입니다. 이 장횡거의 사상하면 기의 사상이라고 보면 되죠. 기가 뭔가? 기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를
서로 관계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고유하고 보편적인 개념이다. 당시 시대 사조였던 도가 불교가의 세계관에 대항하기 위해 강조된 역사적 개념이다. 장제는 기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유가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체계화하고자 했다 했는데, 자, 가장 간단하게 기를 도표로 만든 게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태허, 기, 만물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만물은 객형이라 해요. 가짜로 있음이라 해요. 왜? 여러분들 몸을 이루고 있는 요인을 100년 전으로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몸이 지금 몸이었냐는 거죠. 다시 여기에서 100년 뒤로 돌려봐요. 여러분들의 이 몸이 그대로 유지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 기가 잠시 가짜로 임시로 우리를 조합하고 모아 있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끝남, 멸망의 의미가 아니고 기철학으로 보면 태허입니다. 진짜 있음, 시류인데 크게 텅 비어 있음. 우리가 죽게 되지만 이 죽게 되었다는 게 이 모습이 해체된다는 의미이지 우리를 이루고 있는 기는 영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큰 자연애로 다시 묻어 들어가는 거죠. 이 기에 의해서 기가 모이고 합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물이 되는 거고. 요 한자가 잘못됐어요. 이치리가 아니고 이게 흩어질 이자죠. 떨어질 리. 떨어지고 흩을 산자. 흩어지게 되면 태허가 되는 거죠.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의 모두 편만에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은 어떤 것이 일시적으로 모여가 그 만물이 되고 이게 죽는다는 것은 그게 다시 기가 흩어지는 모습이라 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이루는 그 기는 다 동일한 기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 천하 만물은 모두 다 한 형제 자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철학입니다. 이게 기의 서상이에요. 더 깊게 들어가 보았자 여러분들 크게 여기서 의미 없을 것 같고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뭐로 보느냐? 삼죽음을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거로 본다는 거죠. 이 중국 고대인들 이 얘기를 쭉 하고 밑에 보면 태허는 형체가 없으니 기의 본래 모습이며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변화의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다. 태허에는 기가 없을 수 없고 기는 모여서 만물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만물은 흩어져 다시 태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기가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자연이 우주 만물이 형성되고 변화해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장횡거의 학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화담석영덕입니다. 여러분들 화담석영덕 하면 흔히 개성의 삼절애가 석영덕, 그 다음에 황진이, 박연폭포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황진이하고 로맨스를 이야기하면서 황진이가 밤 내내 이분을 꼬시려고 했지만 미동도 않더라. 그런 그 일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화담 선생입니다. 근데 화담 선생이 철학 사상으로 보면 기철학자입니다. 이분의 사상이 장횡거라고 하는 그분 사상에 가장 우리나라 사상가 중에는 비슷한 분입니다. 이 장횡거 사상을 알려면 화담 선생의 사상을 공부해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역 잘 들으세요. 남명조식 선생하고 이 영남 우도, 즉 이 서부 경남 쪽의 학풍에 보면 장횡거 선생의 그 기철학의 학풍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이따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의 서명도라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 그 조선조 임금 선조에게 10개의 그림 도설로서
임금이 공부해야 할 학문을 설명을 하는 그걸 올렸죠. 성학십도라 하잖아요. 성학십도의 첫 번째 그림이 뭐냐 하면 그 태극도설이라는 그거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서명도입니다. 서쪽 벽에 걸어놓고 좌우명으로 삼는 거라 해가 서명도라 합니다. 근데 그 서명도가 뭐냐 하면 장횡거 선생의 대표 기철학 저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정몽. 정몽의 일부가 서명입니다. 이 서명이라는 것은 장횡거 선생의 이 정몽이라는 책 중에서도 중요하다 싶은 이 내용을 따로 뽑아가 서쪽 벽에 붙여 놓던 거라 해가 서명이라 한 거죠. 이 남명조식뿐만 아니고 퇴계도 이 서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2도에 임금이 공부해야 할 성학십도 제2도에다가 넣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존중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금 앞에 하는 그 강의 중에 서명을 고증하는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남 안정복이라는 분은 과위교라고 넣었어요. 이 과위교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은 뭐냐 하면 그 정몽이라는 책을 자기가 주석한 책이 과위교입니다. 그 다음 재밌게도 앞에 서명인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동명도가 있어요. 그리 서쪽 벽에 붙여두던 게 있으면 동쪽 벽에 붙여두던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통상 서쪽 벽에 붙여두는 이 서명만 강조했는데 이 수남 안정복은 이 동쪽 벽에 붙여두는 동명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학문 경향. 그 기철학은 이 짝 개념입니다. 기하면 이가 나오죠.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할 때. 이라는 게 아무래도 원리적이라면 기라고 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학문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향약이나 이런 어떤 실천하는 그런 실천 사상과 관련돼가 폭넓은 그 보급과 실행으로 나아가는데, 어쨌든 이 장횡거 선생의 핵심 사상은 어디에 있나라고 할 때 서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다. 아주 짧아요, 글이. 이런 생각이 학자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었어요. 그럼 서명은 뭐고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좀 쉬다가 서명에 대한 강의부터 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강의에서 장횡거의 사상을 집약했는 저작이 정몽이고, 정몽 중에서도 핵심적이라고 해서 뽑아내는 구절이 이제 서명이라는 구절인데, 이 서명에 대해서는 퇴계 선생이 성학십도 두 번째에 제2도로서 서명도를 소개를 했죠.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기에 이토록 중시했나에 보면 중국 사람들의 이제 우주관 인생론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죠. 뭐 번역되는 걸 읽어보면 별 뜻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번 봅니다. 이게 서명 원문 중에 일부예요. 그는, 하늘은 아버지라 불리고 곤, 땅은 어머니라 불린다. 하늘은 내 아버지고 땅은 내 어머니예요. 기철학 세계관에 볼 때 우주 만물이 다 영계적 존재이죠. 유기적 존재이죠. 나는 여기서 조그만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뒤섞여 있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것을 내 몸으로 삼고 하늘과 땅을 끌고 가는 것을 내 본성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모두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 한 배, 어머니의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요. 만물은 모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이다. 이게 뭐냐 하면 민호동포 무로여야 하는 이 8자입니다. 백성들은, 사람들은 모두 나와 같은, 동포라는 말이 있죠. 한 배에서 태어난 게 동포입니다. 그리고 만물과 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이 대하의 자아관이라 이거. 소아는 작은 지금 나이지만 대하는
우주 만물이 다 나라고 하는 그런 확장된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 대하의 자아가는 장제가 지은 서명에 잘 표현된다. 이 글에서 사람들은 모두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이다. 민호동포 무로여야. 그래서 요 8자를 줄여가 중국인들은 흔히 민포무려의 사상이라 합니다. 요 민포물여. 이거를 그 붓글씨 같은 거로도 아주 즐겼어요, 이분들이.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건칭부 곤칭모해가 하늘을 일컬어 아버지라 하고 땅을 일컬어 어머니라 한다. 여자 막은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아득히 같이 섞여서 뭐 쭉 이렇게 나오죠. 쭉 나와가 보면은 민호동포 여기 있네. 민호동포 무로여야 요거도 나오고 끝에 가면 존호순수 모로영야. 그래서 나는 순리대로 잘 따라서 살고 몰오 죽게 되면 영야 편안히 쉬리로다. 왜 보면 인생 우주론이 이 짧은 글에 다 담겨 있죠. 요 글은 중국 호남성의 이제 주인부라는 서예가가 계세요. 유명한 서예가인데 그분이 저하고 학회에서 만나 교류를 하면서 이 어른이 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제가 매나 장횡거 전공이란 걸 알고 서명 전문을 써가 비단에 써가 주신 거예요. 이 연구실에 이것도 걸려 있는 아주 잘 썼죠.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있죠. 세차, 정해, 맹동, 길일, 서, 증, 장윤수 박사 요 제 이름을 넣었죠. 중국 상인 주인부 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서명은 북송 장제가 찬한 건데 원래는 정몽 건칭편의 하나였다 해가 쭉 요 유래를 적고 제 이름 적어 갖고 주신 겁니다. 그럼 아마 제가 나중에 이제 자식에게 줄 게 돈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받거나 했던 귀한 글귀를 이렇게 좀 아들놈에게는 줬으면 싶은데 근데 걔가 그 가치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구나 누나 둘 위에 이제 얘를 낳았어요. 딸 아들인데. 그러니까 얘 보고 유구나 이거는 누나들 말고 나중에 네가 꼭 가져가. 이렇게 하면 쟤 뭐 별로 그거 필요 없어요. 아빠 하세요. 나중에 아빠 뭐 그저 없는 다음에는 네가 하라는 말이지. 그래. 뭐 누나들 주든지 하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래. 농담이지만 좀 섭섭해. 이와이면 애비가 소중히 간직하면 예 그럴게요 라고 하면 좋을 건데 번번이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제가 애장품이라 하나요? 아주 참 귀하게 간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퇴임은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만 제가 우리나라 이제 원래 60이고 내인이 환갑입니다. 그래 만 65세니까 집에 나로 66세 퇴임이니까 아직 퇴임은 좀 남았는데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볼까 싶어서 아내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피스텔을 하나 계약을 했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입주를 하는데 42층 건물에 40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대구에 이렇게 나중에 오시면 아주 분위기 있는데 뷰라 하죠. 참 대구 앞산하고 남쪽이 다 보이는 그곳에 마련을 했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제가 옮길 그 액자하고 몇 개를 이렇게 찍어뒀어요.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요거는 횡거서원 안에 가면 그 편액들 있는 중에 민포물여라고 써둔 게 있죠. 이 그런 서명의 내용을 모르면 아무리 직역을 해도 한자를 알아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백성민, 포는 이 동포할 때 배포, 만물물, 더블요. 이게 뭔 말이고 이래 되죠. 민오동포, 물오여야 이 말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현대 서예가들도 각종 다양한 서체로 이제 이 문포무려라는 작품을 적어 갖고 이제 서예의 출품도 하고 해요. 그만큼 요 글귀를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민포무리에 이거 있으면 민오동포 물오여야의 줄임말이다. 장횡거 선생의 서명에 나오는 글귀이다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경북 구미에 가면 옛날 선산 땅에 그 낙동강 기슭에 송당정사라고 있습니다. 송당 박영 선생이 공부를 하시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송당 박영은 어떤 분이냐 하면 동방의 횡거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장횡거라 불릴 만큼 장횡거와 비슷한 면모가 많고 횡거 사상을 존중한 사람입니다. 이 송당 본가는 밀양이고 자는 자실, 호는 송당, 시호는 문목이에요. 원래는 무인으로 출사했으나 나중에 문인으로 전환해요. 조선조 도학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학자로 평가받게 되고 박영은 흔히 장횡거에 비교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횡거에 비교되는 이유 중에 처음에 무인이었고 또 병법에 관한 서책을 좋아했죠. 이거는 장횡거도 병법에 관한 서책을 좋아하고 또 초인과 교류하며 그 서하에 점령당한 땅을 뺏으려고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유래로 박영이라는 분하고 장횡거라는 분의 사상이 비슷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장횡거라고 하는 분하고 박영을 그 매개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예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기철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박영은 누구의 제자냐 하면 신당정붕이라는 분의 제자예요. 신당정붕은 누구의 제자냐 하면 한원당 김굉필 선생의 제자예요. 이 김굉필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 어른은 누구의 제자냐 하면 전필체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전필체의 아버지이자 스승이 강호 김숙자이고 강호 김숙자의 스승이 야은길제이죠. 요 그룹이 뭡니까? 조선조 살인파의 계보들입니다. 그래 이 박영이라는 분이 그 계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영이라는 분하고 이 구미의 조선조의 유명한 유학자인 장형광이라는 분이 관계가 있고 오늘 소개하려 하는데 남명 선생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장형광이라는 분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이 장형광의 스승 장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장순이라는 분이 박영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장순은 특히 북송시대 유학자 횡거 장제가 지은 정몽과 서명을 읽었고 자기 호를 뭐라고 했냐면 학거라고 지었어요. 학거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학산 기슭에 살고 있는 횡거다 해가 자기가 살던 그 학산 여러분들 칠곡 쪽에 가면 이 학자가 붙은 이 산이 많아요. 유학산 그리고 뭐 학하리, 학상리 뭐 이렇게 인동장씨들 많이 사는 그 칠곡 쪽에 명칭이 학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학산에 살던 횡거라고 해가 자기 호를 학거라 지을 만큼 이분이 장횡거를 존경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송당 선생하고 조식은 직접 만나거나 남명 선생이 송당에게 직접 배우거나 이 두 분의 나이는 한 세대 차이입니다. 뭐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박영 선생의 제자들이 이 남명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절친 관계이죠. 그리고 남명도 수시로 박영을 언급하면서 진실한 선비였다라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요 보시면 송당 학파에서 무인의 기질을 가진 호방한 성품의 소유자가 다수인데 박영과 그 스승 정붕에게서 보이는 무인의 기질은 박영의 제자인 일제 이항, 성운 이분들에게도 드러나고 이런 것들은 곧 실용을 중시하는 학풍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출사보다는 처사로서의 삶을 더 선호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 특징이 전부 남명학파와 관계되는 특징입니다. 남명도 벼슬보다는 처사로서의 삶을 더 선호했고
대장부로서의 기계를 드러내요. 그 다음에 송랑학파의 학자들은 스승 박영의 영향으로 인해 경전 중에 특히 대학을 강조해요. 남명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학에 대한 자각심과 자득의 공부법, 누가 나에게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닫는 자득의 공부법을 이 학파에서는 강조했는데 남명의 학풍이 딱 그렇습니다. 남명이 돌아가신 뒤에 이 사기에 보면 조정에서 그 역사기록 조선 왕조실록을 쓰는 그 사관의 그 졸기에 보면 평을 뭐라 하느냐 하면 남명 이분은 자득의 그 공부법이 유명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특징은 남명 조식과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운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남명의 절친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남명의 제자 중에서 박영의 제자 중에서 성운, 신계성, 이항, 최웅용, 권응인 이 사람이 모두 남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특히 남명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화당과 더불어 삼처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성운은 조식의 가장 친밀한 벗이었는데 남명은 속리산에서 은둔하고 있던 성운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신계성 또한 조식에게 깊이 인정받은 인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식은 직접 이분의 뭐를 지었나 하마 처사 신군 묘표해서 이 묘지명 비슷한 묘표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무리들 중에 인재가 많은데 그 중에 신군이 첫째라네 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래서 황줄량은 스승 퇴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응천에 사는 처사 신계성이 있는데 평상이 뚫어지도록 40여 년 동안 학문을 닦아 자득한 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명이 일찍이 자기의 스승으로 삼는다고 하니 조만간 내가 한번 찾아가 그 사람됨을 보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래 할 만큼 남명과 박영의 그 제자들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학문적인 분위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최응리는 남명을 그 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남명은 도노적 자득의 공부를 얻기 위한 선행 공부로서 또는 자득의 공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점수적 공부로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 하학의 공부를 강조했다. 이러한 조식의 공부는 김경필과 박영에 의해 강조된 실천지학적 도학의 학풍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의 남명도 결국은 이런 학풍을 통해 조선 도학, 즉 김경필로부터 전해오는 살인파의 도학의 학풍을 이어받고 있다 할 수 있죠. 이거는 이 장횡거라는 분의 그 가장 대표되는 두 책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이 장횡거 선생이 쓴 책들 중에 정몽이라는 거하고 또 횡거가 주역을 설명한 풀이글 횡거역설이라는 이 두 책이 그 핵심되는 책인데 다 우리 한글로 번역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조금 더 하시려면 이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책을 다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장윤수 옹김했고 여기도 장윤수라고 있죠. 이건 책세상에서 나왔고 이거는 지만지 고전천줄인데 앞에서 그 설명했던 그 초상화는 바로 이 책 표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만 있던 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 실감나게 처리해가 여기에 옮겼는데 야, 참 전문가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뼈다귀만 있는 걸가 원시인들 말이죠. 그거를 가지고 살을 입혀갖고 컴퓨터로 복원을 했는 거 보면 실물을 복원한 거 보면 야, 희한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싶고 제가 아내와 함께 몇 년 전에 유럽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태리에 갔어요. 이태리 로마를 다니는데
도대체 부서진 것밖에 없으니까 옛날 모습이 어쨌는가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 가이드 한 분이 참 총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 책을 국내에 와가 그걸 사려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책을 한 권 갖고 와가 가는 유적지마다 그걸 펼쳐놓고 그 칼라판 도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건물이 부서지기 전에 예전의 모습을 컴퓨터로 이렇게 복원해가 쭉 나오는 그런 그 도면인 거예요.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로마 뭐라 해요. 계곡 따라 있는 공의에 하고 있던 로마 정치를 다루던 그 핵심 계곡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은 그 도록을 보면서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마치 당시에 로마 당시에 제가 살아 있는 듯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상상이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까지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경주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황룡사 터에 빈터만 평덩그리 있는데 거기에 그 앞으로 빛 같은 거를 좀 쏘아갖고 옛날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방 같으면 느끼도록 이렇게 할 계획도 있다 해요. 그러면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게 짐작이 되어 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옛날의 삶들이나 이런 것들, 유적들을 여러분들 답사를 하실 때 지금 시각에만 보지 말고 그 시대로 한번 가가 이래 보신다면 어떻게 했는가. 대구에 가면 그 교회 건물 중에 그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제1교회당이라고 있어요. 그게 약정골목이라 해가 대구의 그 중구 그 골목 투어하는 그 약정골목 안에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을 비우고 그 어디로 언덕배기로 신학원 있던 자리로 옮겨가가 크게 새로 지었거든요. 근데 옛 건물은 유형 문화재가 돼가 부수지 않고 거기에 뒀어요. 어제 학교 교수들하고 몇 명 거기에 식사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그 제일교회 앞을 지났는 거예요. 근데 뭐 보니까 그 붉은 벽돌로 된 그 건물인데 그 앞에 간판을 읽어보니 1938년에 지은 건물이라 해놨어요. 그래서 1938년 당시로 확 돌려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본다면 어마어마한 건물이라 그게 크기나 규모가. 지금 보면 뭐 그렇게 뭐 대단할 건 없다 하겠죠. 어쨌든 어디 유적을 가시면 상상력을 좀 동원해가 그 시대로 한번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옛 책 같은 것들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고전 속에 나오는 거라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논어에 나오는 책구절 같은 것도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나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군자 아닐까. 그럼 내 삶으로 한번 바꿔갖고 이렇게 해보면 상상이 확 되더라고요. 어디 갔을 때 자기를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막 화가 나겠죠. 대구 지역에 그 대표되는 거점대학의 총장 한 분이 이전에 총장이에요.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디에 갔는데 자리 배치를 자기 자리를 뒤에 했다 해가 그때 막 그 집행 그 부원에게 그 화를 내고 이래가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있다. 총장님 뭐 어디에 앉은들 뭐 자리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신문에 나가 지역민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고전을 읽으면 자신의 모습에 한번 투영을 해보고, 그리고 옛날 유적을 보면 그 시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익하면 훨씬 이 보는, 감상하는 맛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횡거 서원의 편액입니다. 서원 안에 있고, 요거는 이제 서원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인데 장제사라이가 몇 해 전에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 기념 촬영한 건데, 이분이 우리식으로 아마 종소원에 해당되는 횡거 선생의 추손입니다. 저하고는 호용호자하면서 오랫동안 그 교류를 맺어 오고 있는 분입니다. 이 중국에도 보면 전란이 워낙 많아 갖고요. 또 서양하고는 다른 게 중국은 거의가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유행의 건물들이 남아 있는 게 목조 건물 같으면 잘 없어요. 서원도
부서지고 거의가 후대에 지어진 막 그런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그 흔적을 그대로 추측하기가 힘든데 유일하게 횡거 선생 살았을 때 관계되는 그 유물이 뭐냐면 바로 이 손수 심었다는 이 잣나무라 하지만 이 측백나무 쪽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장제 수십백 해가 이 천년의 나무라고 해서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래 보면서 연륜도 보고 또 선생의 모습도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이제 서원안의 그 횡거 선생의 동상인데, 중국을 가보면 이 사회가 발전하는 그 모습이 그 한 해 한 해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껴요. 왜요? 저는 뭐 한 해마다 거의 이렇게 찾아가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발전하는가. 99년에 처음에 제가 여기에 국제학술대회에 갔을 때 정말 초라해요. 사람들 모습도 그렇고 또 경제적 개념도 우리 돈 가져가면 그때만 해도 쓸 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중국 돈 1원이 우리 돈 100원에 이렇게 상응을 했는데 IMF 97년, 98년 IMF 겪고 2배가 뛰어버렸어요. 우리 돈, 중국 돈 1원이 우리 돈 100원 하던 게 중국 돈 1원이 우리 돈 200원 하게 된 거야. 유학생들 그때 막 중국에 갔던 유학생들이 되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99년이면 IMF 이후인데도 우리 돈이 쓸만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상해나 이런 광동 쪽에 가면요, 물가 어떤 면에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곳곳에 막 이런 시골까지 어마어마한 높은 고층 빌딩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초기에 돈이 없어서 이 동상을 지을 때에 홍콩에 그 사는 사람이 그 돈을 내 갖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여기에 주변에 그 막 우리 돈으로 하면 막 몇백억 이상을 투자해 갖고는 큰 규모로 이제 문화공원을 지으면서 거기에 뭐도 넣느냐 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물질적으로는 좀 올라왔다 싶으니까 내적인 정신적 그 가치 부분에 문화를 넣으려고 장횡거 선생 가훈관해가 집에서 내려오는 그 가훈해가 뭐 육훈 뭐 이렇게 해갖고는 보니까 관계되는 유적은 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 스토리텔링까지 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그런 시설들을 갖추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나라 옆에 있는 게 부담도 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 도움도 받았겠지만 지금 면에서는 위협도 되고 또 한 면에서는 자꾸 그렇게 성장하는 게 이웃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이웃 국가로서 좀 셈도 나고 뭐 복합적인 심정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이 서원을 제가 초기부터 99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하고 못 갔습니다만 한 해도 안 빠지고 매해 이렇게 다녀왔는데 매해 달라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도 특정 장소를 찍어 갖고 중국을 계속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그 담벼락 밖에다가 이게 대로변인데 안이 서원이고 이 멋진 돌을 하나 구해와가 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날려버렸는지 보기가 힘들어요. 무슨 자인지. 뭔 자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자입니다. 동비자외. 다시 앞으로. 움직일 동, 안일비, 스스로 자, 바깥 외. 설명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 보시면 몇 자를 이해하시겠어요? 한자도 보기 힘들죠? 네. 이거를 여기에다 적었어요. 근데 왜 이거를 뽑았는가?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정몽 삼량편에서 갖고 왔다 있는데 이 행거 사상의 핵심 중에 한 구절이라 해가 여기에 보면 쭉 동비자외 요거를 뽑아가 나온 거죠. 무릇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은 모두 그 움직임에 있어서 기틀을 가지고 있다. 기틀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모든 움직임은 바깥에서 가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움직이는 모든 중심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보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변화의 중심은 내 안에 있다. 이 구절을 뽑아서 뒀는데 이 글도 참 자유롭고 호방하고 의미도 좋고 해서 하나 찍어와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향약이라는 것도 이 횡거사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 같으면 중등교육 받은 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향약의 4대 조목.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예를 들어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 그 다음에요, 예속상교, 예로서 서로 가르침을 펼친다. 환란상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다 서로 구휼을 한다. 묻고 또 한 개가 뭐죠? 예속상교, 환난상휼, 덕업상권. 예, 기억력 좋습니다. 그 덕업을 서로 권한다. 요게 향약의 4대 조목이에요. 근데 요 향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장횡거 학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향약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시향약이라 합니다. 여시향약. 근데 이 향약을 지은 사람이 여대림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한 그 여시 형제들인데 그분들이 누구냐? 장횡거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시들이 살고 있던 곳이 서안의 남쪽 지역인 남전이라는 곳이에요. 남전이 뭐로 유명하냐면 남전 원인회가 옛날에 몇십만 년 전에 발견된 원시인 유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로 유명하냐면 남전 옥이라 해가 옥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남전의 성리학에서는 여시 형제들이 여기에 살았어요. 최근에 이 가족의 무덤을 발굴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유물들이 막 거기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아마 그 묘지명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와가 새로이 이 또 가족 관계도 알려지고 한데 장횡거 선생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의 관이 주도해갖고 남전현이라는 우리식으로 하면 남전군에서 주도해갖고 이 향약에 대한 콜로키움을 연 거예요. 거기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 이제 발표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주자가 그거를 강조해가 그 향약을 다시 좀 수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거의 모든 유학자들은 다 이 향약을 배우가 알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향약을 자기가 있던 고을에서 실시를 합니다. 또는 군수나 현령이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고을에서 실행을 해보죠. 근데 이 향약이 가장 많이 실시된 곳이 어디냐? 바로 대구권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 서부 경남 이 지역들입니다. 다 뭐예요? 장횡거 사상의 실천적인 영향을 받은 이 지역들입니다. 물론 태계도 실시하고 율곡도 실시하고 그래서 예안향약이나 황해도 해주향약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그마한 이런 모습들로 이 수로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 향약 실행지가 이 서부 경남하고 대구권, 성주권 이 지역들입니다. 자, 이 횡거의 그런 사상 중에서 또 하나가 유명한 게 사위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4개의 위자가 들어가는 구절이라 해가 여기에 보면 전부 앞에 위자가 들어갑니다. 위천지입심, 위생민인명, 위왕성계전락, 위만세계태평. 풍우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철학사를 쓴 중국의 현대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중국 유학자의 가장 그 이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요 사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학자들이 학자라면 당연히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나? 위천지입심, 세상을 위하여 마음을 세워야 한다. 내 뜻을 세상에 둬야 되고, 위생민인명, 그리고 이
백성,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람들, 민중들, 천하민을 위하여 내 도를 세우고 위왕성계절학, 지나간 시대 성인을 위하여 이 끊어져 버린 학문, 정신을 잇고 이 마지막에 위만세계 태평, 후세를 위해서 태평한 세상을 열다. 이게 학자들이라면 당연히 꿈꿔야 되는 이상이다 해서 요 사위구를 강조를 합니다. 이 사위구의 그 사상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사위구의 사상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중국의 현대화가 고위 정치가들도 이거를 인용도 하고, 또 붓글씨로도 이렇게 쓰고 하는데, 앞에 그 서명도 마찬가지지만 사위구도 중국의 친구들이 이래 만나거나 하면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해서 제가 몇 개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부채 같은 여기에 화선지에다가 이 사람은 쓴 분은 서해관대 고위 경찰이에요. 중국 서안 쪽에 고위 경찰인데 이 수레를 해갖고 참 한 경제를 이룬 분인데, 요 보면 사위구가 들어가는 장제 어록을 다 적은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위천지 입심, 위생민인명, 위왕성계절학, 위만세계 태평, 요거 구절들이 쫙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보계물리대학이라고 갔는데, 거기에 그 관악연구소의 그 벽에다가 이 사위구를 적은 글이 있어가 워낙 천진난만하고 글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안내하는 선생에게 이 글을 누가 썼나 하니까 그 자기 학교 그 서예 미술과에 서예하는 교수가 썼다 해요. 그래, 이분 이 글을 하나 좀 받아줄 수 있나 했더니 이분이 그 족자째로 벗겨갖고 저한테 선물을 하더라고요. 이겁니다. 글씨가 그냥 서예 익힌 사람의 글씨하고는 달라요, 풍이. 그렇죠? 아주 자유롭고 천진난만해요. 위, 천지 입심, 위, 생민 인명, 위, 왕성계 절하, 위, 만세계 태평, 횡거 사구, 희철. 이게 쓴 사람의 이름인데, 위희철이라 해가.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제가 중국에 학회도 가고 또 답사도 가면서 이런 관계되는 그 제가 횡거를 전공했으니까 횡거 선생과 관계되는 구절이나 뭐 유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나하나 모으려 하고, 또 선물을 받거나 하면 아주 소중히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전문적인 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관심으로 이 유교 대학에 이렇게 교양으로 출강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권해보면, 좋아하는 걸 가져보면 생활이 재미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자기 롤 모델로 할 만한 인물 한 사람을 한번 정해보라. 그래서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삶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찾아보고 그 모습을 닮아 보려 하면 훨씬 더 신앙이 생동감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분은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요셉이라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동양고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수업을 듣지 말고 여러 교수들 강의를 이렇게 듣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서상가들을 배울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롤 모델 할 만하고 좀 더 알고 싶은 한 분을 택해 갖고 그분과 관계된 글도 고전도 찾아가 읽고, 또 그분들의 사상을 적은 후대의 글 같은 것도 한번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 책 같은 것도 그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으면 한번 또 이렇게 찾기도 하고 하면 훨씬 이 공부를 하는 게 재미도 있고 또 어디에 가도 관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순자에 빠진 분이에요. 맹자 순자 할 때 성악설을 얘기한 그 순자. 그래서 일반인인데 부시장까지 했던 그 고위 공무원인데 이 순자만 나오면 귀를 쫑긋 하는 거죠. 이 순자의 고향도 또 중국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또 순자상을 그 사진도 찍어와가 자기 또 그 사무실에 걸어두기도 하고 이래서 그 순자의 사상이 자기가 볼 때는 현실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맹자 이상으로 적합한 그런 사상가이다. 자기 그 신념인 거죠. 뭐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상가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박사 학위를 이 장횡거라는 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한국 성리학자 중에는 제가 퇴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학이라 하죠. 우리 집안에 그 학문 연원을 따져가면 12대조 할아버지가 퇴계 선생의 손제자입니다. 그 안동 쪽은 거의가 그래요. 이 퇴계의 손자의 제자의 제자가 우리 12대조 할아버지인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퇴계 선생의 뭐 글도 모아볼라 하고 그분의 행적도 뭐 조사를 해볼라 하고 해요. 여러분들은 뭐 또 이 지역에 계시니까 남명을 또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남명의 제자 중에 또 한 분을 그래 하든지 어떤 분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면 오늘 이걸 계기로 제처럼 이 횡거 선생에게 좀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들도 서명과 관계된 걸 모아보든지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하고 또 그런 계기를 제 오늘 강의가 한 계기를 주었다라고 하면 제 강의는 그거로 목적은 달성하리라 봅니다. 방송은 원래 40분 찍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데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뒷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